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십니까. 이주의 안산,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이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진행의 정혜실이고요. 오늘은 제가 늘 읽던 인용문을 읽지 않고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이야기로 바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곡인데요,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초대 손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얼마 전 만난 남자 얘기 오늘만 해도 벌써 몇 번째니 그에게 전화가 또 왔었다면 조금 얼굴을 붉히는 너 집에 돌아오는 길은 포근한 달빛마저 슬퍼 보여. 마음이 아파 나를 위로해줘. 네가 있다면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나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좋을 텐데.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한 번 본 적도 없는 내가 알아. 그에게 선물을 또 받았다면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너 집에 돌아오는 길은 포근한 달빛마저 슬퍼 보여. 마음이 아파 나를 위로해줘. 네가 있다면 좋을 텐데. 나 아닌 사람 얘기에 때론 화도 내어봤으면 그저 너의 곁에 내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모르겠니 애써 지켜워 구정마저 놓칠 것만 같아. 기다리던 또 망설이던 그런 나 이제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게 너뿐인 걸 네가 알았으면 네,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 왔습니다. 네, 드디어 초대 손님을 모실 텐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하죠. 사실 뵙기 어려운 분인데, 네, 멀리서 마침 한국을 다녀가신다고 해서 만나고도 싶은데 오신 김에 또 우리가 그 나름 또 연구자기도 하고, 네, 또 같이 활동했던 뭐 이력도 있고 해서 이참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 이름하고 다 알려주실까요? 네.
저는 이선옥이고요. 지금은 네덜란드에 있는 국립 흐로닝은 대학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을 했고요. 지금 가르치는 이제 영역은 이민, 다양성, 문화 간 소통 이제 이런 쪽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는 가족들을 만나러 오기는 했는데 항상 이제 정예실 선생님은 여기 단원 FM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는 페이스북으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정예슬 선생님하고 저는 하고 다시 한번 꼭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게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 맞아요. 네. 그죠? 몇 년 전 돼서 그죠. 언제지? 뭐 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네, 그 맞아요. 무슨 발표할 때. 네, 발표할 때. 네, 그때 한번 뵙고 네. 그 전에도 한번 뵀나? 하여튼간 꽤 네덜란드로 됐어요. 놀러 오라 했는데 못 갔죠, 제가. 네네, 그래서 꽤 됐어요. 그러면 한 7, 8년 네. 전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됐어요. 아이가 벌써 16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세상에요. 그때는 어린아이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네. 하여튼 제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뭘 좀 더 해야 되나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선생님하고 저의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그 앞에 어떤 기억이 있는데 강렬하게 남는 건 우리가 뭔가 연구 모임 같이 정기적으로 그 세미나를 한 게 강력하게 남고 그걸 통해서 책도 쓰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는 안산 지금 이주민센터 전신이죠.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었나? 뭐 이런 이름이었을 때 저희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세미나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했는데 대신에 발제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이. 제가요? 네. 선생님한테 그렇게 네네. 말을 했다고요? 네. 나는 왜 그 기억이 없지? 그러니까요. 제가 요즘 저도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생각외로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는 일들이 많고 각자의 기억이 다르게 또 기억이 남아있어서 퍼즐을 맞춰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한번 제 기억의 퍼즐을 한번 맞춰볼게요. 네네. 저는 처음 안산과 인연을 맺게 된 거는 네. 그때가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에 네.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그때 이주노동자 문제에 갑자기 좀 관심이 생겼어요. 네네. 그래서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은 좀 있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안산에서 자원봉사를 좀 하면서 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지금 안산 이주민센터 네. 거기에 일요일마다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글 교실에서 좀 자원봉사를 했었고요. 네. 아주 초창기였었습니다. 네, 네. 아마 지금보다는 체계가 덜 잡혀서 저처럼 한글 교육에 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때였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이잖아요. 되게 옛날이잖아요. 진짜 그때 자원봉사 팀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때는 진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되게 열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글 교실이 자원봉사자만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네네. 그래도 저희들 으쌰으쌰하면서 되게 재밌게 잘했었어요. 네. 반도 여러 개 만들고요. 네. 그때 하면서 차츰차츰 정예실 선생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2000년부터 강계하게 됐어요. 저는 그 쉼터에 머무는 그 이주 노동자들 밥할 때 김영윤 원장님 옆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은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처음에 정예실 선생님하고 네. 제가 무슨 일을 같이 했던 건 아니고 그냥 맞아요. 일요일 날 가면 그냥 네. 얼굴 보는 맞아요. 그리고 정예실 선생님의 이제 아이들이 같이 오니까 네. 아이들하고 그냥 인사하고 네. 그렇게 알게 되다가 네. 나중에 저는 2003년에서 2004년에 그때 이주 노동자들이 그 명동 성당에서 꽤 오랫동안 그 농성을 할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이주노동 고용호가제가 좀 소개가 되면서 그때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추방됐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농성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제가 뭐 중심적인 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아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끔 가다 가서 밥 해주는 팀이 있었어요. 저희 네. 왜냐면 또 우리가 또 먹고 사는 게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인은 밥시민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밥을 해주는 우리가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많았네요. 네네. 그 친구들이 갈 때 저도 이제 가끔 가서 밥을 해주면서 이주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었고요. 그 이후에는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이 안산에 네. 그런 조그만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연구소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주와 관련된 또 연구, 뭐 교육, 뭐 이런 거를 했었던 네, 안산 이주민 센터에 소속이 돼 있었던 작은 네. 조그만 또 이제 가지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네네. 거기서 한 1, 2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정예실 선생님하고 네. 그때 같이 책을 쓰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 챕터라고 해야 되나? 네. 글 한 챕터를 쓰게 되고 또 정예실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인용이 되었던 그 챕터를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 그거를 위해서 공부 모임도 한 네. 6개월 정도 열심히 하고 그 책 이름이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형식과 쟁점이라는 책을 정예실 선생님하고 그때 같이 했었었죠. 네. 저희야 뭐 석사 나부랭이여가지고. 그렇죠. 그래 그 대신 따끈따끈하고 뭔가 현장 밀착형 네네, 그리려었다면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단하신 분들이 엄청 공동 저자로 등장하죠. 뭐 맞아요. 지금도 뭐 어디 모방송에 저희 등장하시는 이희수 교수님이라든지 뭐 아무래도 메인은 오경섭 박사님이 이걸 어레인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가운데는 항상 오 박사님이 맞아요. 있죠. 그 윤인진 선생님도 네, 하셨나? 맞아요. 그때 한 꼭지 하셨고 그때 하여튼 공동 저자가 많아서 한 10명 됐어요. 네, 인세가 나와도 쪼개면 얼마 안 됐죠. 저 그래도 한 1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책이 또 오 박사님이 그 당시에는 고려대에서 강의도 하고 계셨는데 맞아요. 이게 대학 안에 교수님들이 쓰시다 보니까 이제 대학 안에 교재로 또 사용되기도 했고 실제 저는 그 당시에 성신여대 연구소 출근하고 있었는데 지하철 안에 누군가 우리의 책을 들고 가는 걸 감동해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뭐 좀 감동이네요. 예. 그래서 나름으로는 그 책이 그래도 초기 한국에서 다문화 논의가 굉장히 초기에 있었을 때 나온 책이었어서 그런 의미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여튼 이러면서 정예실 선생님하고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네. 제 기억은 제가 이제 그 석사를 쓰고 있을 때만 해도 그 단체에서도 제가 뭐 계속 연구자로 또는 활동가로 그게 막 활발하지 않아서 크게 신경들 안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파키스탄 그 남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를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때 마침 오 박사님이 무슨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우연히 가게 됐고 거기서 발언 한번 했더니 오 박사님이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이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아마 선생님한테 했을 때 선생님이 우리 조금 되게 열심히 하는 연구 그룹인 것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 발제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거야 뭐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건 공부도 했지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여서 뭔가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노래방도 갔던 기억도 나고. 저희가 노래방도 갔어요? 노래방도 갔어요. 갔는데 하여튼 그 안에서 또 어떤 분은 사랑을 이루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어요. 네. 결실이 여러 개가 많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책도 내고 누군가는 사랑을 이뤄서 결혼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생님은 그 당시 연애 중이셨고. 네. 저는 뭐 연애는 끊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이 저보다 먼저 이주민 방송하고 좀 인연이 있지 않으셨나?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혹시
소모뚜님이나 예, 네. 아웅팅투님 네네. 네, 그 외국인 학교에 왜 한 공간을 빌려서 네, 맞습니다. 예, 수유 너머가 거기 있었고 맞아요. 이제 기억이 또 나네요. 근데 예. 저는 제가 거기서 뭔가를 하지는 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거기서 뭔가 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사귀고 있던 지금의 남편, 그 당시 네. 남자친구가 이주민 방송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니까 저도 가끔 거기를 네. 놀러 갔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이주민 활동가분들을 제가 또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놀러 갈 겸 해서 이제 거기를 자주 가기는 했었어요. 제가 거기서 뭘 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 남편, 전 남자친구가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했었었죠. 그때 저희 남편도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활동가들끼리 만나 연애를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국제 결혼을 또 네. 하게 돼서 그때 저한테 그 국제 결혼에 대한 고민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네. 선생님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아니,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금 또 새록 생각나네요. 선생님이 조금 그 결정 과정에서 제가 무슨 고민을 상담을 했을까요? 고민이라기보다는 기억나세요? 뭐 구체적인 건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이제 캐나다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분과 결혼하면 네.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래서 국제 결혼 괜찮나? 막 아이를 낳으면 괜찮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지금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아이를 낳아서 이제 혼혈이라는 어떤 그 아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한국 사회 그때만 해도 뭔가 그 순수와 오염 사이에서 뭔가 한국 여성을 계속 뭐 양공주처럼 이렇게 취급하던 연애 기간을 거쳐 다문화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그것은 결코 한국 여성의 국제 결혼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은 백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돼서 저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저는 이미 이제 겪을 만한 것들을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겪었는데 선생님이 캐나다에 가서 아이를 낳고 놀이터에서의 그 에피소드를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잘 잊혀지지 않는데 백인 할아버지가 지나가면서 왜 한국말로 하냐? 영어로 애를 가르쳐야지. 뭐 이런 일의 얘기를 저한테 와서 막 씩씩대시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당시 한국 사회가 계속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왜 베트남 말로 애 키우냐, 뭐 한국어로 키워야지, 뭐 이런 이슈가 되게 뜨거웠던 때랑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 비슷한 것들이 사실은 캐나다에서도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약간 좀 비슷하게 있고요. 네. 있고 또 한국에서도 있었고 다 비슷한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죠. 네. 근데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네덜란드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또 굉장히 저희들한테 따뜻하게 잘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신기하게 다 만났네요. 네. 어느 나라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다 네. 있었어요. 네,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대주시고 네. 우리가 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수다 모드로 또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 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선생님을 특별히 사실은 그냥 사적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라디오에 모셔서 굳이 이야기를 듣고자 한 것은 어쨌든 안산은 계속 이주민이 가장 많은 도시로서 계속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 2000년대만 해도 우리도 젊었잖아요. 그렇죠. 30대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30대, 저희 딸이 30이에요. 저희 딸이 30대가 됐고 그 당시에 만났던 많은 이주민 자녀들이 대학생이거나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고 보면 한국 사회의 이주 역사가 꽤 길어진 건데 선생님에게는 지금 가끔 들어오는 이 한국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시는지. 네, 저 많이 느껴집니다. 네. 일단
올 때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져 네, 네. 있어서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길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더 좋아진 부분도 있고 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전에도 좋았지만 수원은 정말 개발이 또 네. 엄청 많이 됐죠.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지금 부모님이 화성으로 이사를 네. 가셨는데 뭐 화성도 계속 음.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뭐 한국이 뭐 건물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인프라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저는 올 때마다 굉장히 놀랍니다. 오, 더 이상 개발될 데가 없는 것 같았는데 또 개발이 됐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뭐 좋은 점들도 많이 보여요. 아, 뭐 예를 들자면 뭐 정원을 옛날에는 굉장히 뭐 어떤 일률적인 꽃들을 심었다면 지금은 새로 개발된 곳 가보면 그 정원이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아파트 단지네요. 네, 단지에 있는 그런 풀밭들이 네. 좀 더 자연적인 거 그런 거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한국이 인프라나 물질적인 것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잘 구축이 돼 있다 이런 게 계속 느껴지는데 또 하나 또 느꼈던 거는 외국인 인구가 예전에도 한국에 많았지만 더 많아졌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화성에 살고 계시니까 제가 수원을 나오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안산을 오거나 할 네. 때 그 버스를 타고 네.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 타고 나올 때 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의 반 이상이 다 외국인 분들이신 거예요. 예. 뭐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유학생들도 있고 맞아요. 또 그 수원에는 또 대학들이 많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유학생들도 되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래서 뭐 버스에서 항상 반 이상은 외국인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이제 여러 가지 다국어죠. 다국어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것 많이 봤고 그거 말고도 서울에 갈 일도 있었어요. 네, 네. 서울에 뭐 병원이라든지 뭐 친척분들 이제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친척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네. 이제 병원에 같이 좀 뵈러 가면 그 근처에 있는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래서 일하시는 그 서빙이나 캐시 보시는 분들이 또 유학생 같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유학생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뭐 한국어 하실 때는 너무 한국 그 20대처럼 한국어를 하셔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제 본국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면서 오 한국이랑 뭐 캐나다나 뭐 네덜란드나 영국이랑 한국이 굉장히 비슷해졌다.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느꼈는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책을 쓸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어떻게 뭐 좀 느끼실 만한 계기들이 있으실까요? 제도적인 거는 제가 아직은 잘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잠깐 와 있기 때문에 네네. 제도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봤었던 그 단편적인 인상 네. 그런 것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한국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거는 좀 뭐라 그럴까? 선생님은 네. 그 지금 현재 비자 타입이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체류 비자가 네. 뭐 어떤 종류일까요? 네덜란드에서는 영주권을 받았어요. 네. 그 뭐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기는 했는데 네. 제가 네덜란드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는 했어요. 네. 그래서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내 아, 스스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 네. 시민권을 받으면 그 네. 나라 분들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캐나다 시민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캐나다 시민권도 받을 수는 있었는데 네. 뭐랄까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제 생각으로는요. 네. 제 나이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약간 한국 사랑이 있어요. 네. 그 네. 그래서 한국은 저를 안 사랑하는데 저 혼자 네. 무슨 사랑이라기보다는 의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겠는. 네. 뭔가 좀 이유는 모르겠는데 국적을 네. 포기 못하겠는 뭐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해외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사실은 한국적인 어떤 제도를 인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교는 캐나다에서의 체류와 네덜란드에서의 체류 사이의 비교가 훨씬 쉽겠어요. 어떤 관공서의 태도나 뭐 비자를 주고 나서의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한, 권리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네네. 그래서 근데 한국도 조금 옛날 기억이긴 한데 네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네. 한 3살? 네. 그때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10년 넘은 기억이죠. 네. 한 13년 전 기억과 네. 뭐 이제 같이 비교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10년이면 한국도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비교하는 게 공정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한번 중간중간에 좀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느낌은 지금은 이제 남편 일 때문에 이제 제 일 때문에도 그렇고 남편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데 네덜란드와 한국이 약간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와 캐나다가 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다 이제 백인들의 나라니까.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덜란드와 오히려 비교를 하자면 네. 한국이 좀 더 비슷하고, 캐나다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캐나다는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백인들이 주류기 때문에 그 백인 주류들 위주로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사회적인 조직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이나 이런 백인들의 그 가치가 네. 그 사회의 기준이 되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네. 훨씬 더 높고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완전하게 구현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네. 그래도 그게 주는 그 다문화라는 것이 그 나라의 어떤 법으로 네. 네덜란드래. 캐나다는 이제 다문화가 법으로 어느 정도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법 이런 거 있지만 그건 가족을 위한 지원법이잖아요. 그렇죠. 혈연과 혼인관계 중심이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다문화법이 있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는 좀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죠? 포용성, 네, 다양성, 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사람들의 문화적인 이해도나 아니면 행동적인 것들도 저희가 많이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법이나 제도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그렇죠. 받쳐줘야 사람들도 이것이 우리가 맞춰야 되는 어떤 그 최소한이다.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기준을 세워주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 기준이 네. 다양성에 대한 기준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넓은 거죠. 넓고 조금 더 높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이 있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 인종차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딱히 또 개인의 문제는 또 네, 있으니까요. 있죠. 네. 개인의 문제도 있고 또 제도적인 인종차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 나라를 전전하면서 살아보니까요. 네. 그 다문화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또 네. 법으로 네.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과 보장이 되지 않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절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마 한국에서도 지금은 많이 할 것 같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이를 캐나다에서 낳았거든요. 네. 그때 2011년이었어요. 네. 그때 아이를 낳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이제 병원을 가도 되고 거기는 미드와이프라고 하죠. 네. 산파. 네네. 산파를 가도 돼요. 그 네. 두 개 다 의료 보험에 다 이제 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가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드와이프로 갔습니다. 그러면 산파죠. 네. 산파를 만났는데 거기서 그때 만났을 때 계속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굳이 영어로 아이와 소통할 필요가 없다. 엄마의 모국어로 하는 게 아이한테도 가장 좋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본인이 가장 편한 언어로 하시라고. 그렇게 그걸 산파가 얘기한다고요? 네. 그리고 병원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오. 그리고 이제 거기 병원을 갔을 때, 산파 갔었을 때, 그 팜플렛 같은 것들이 한 13개 정도 언어로 이게 다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아 보였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어떤 접근, 굳이 우리 거를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제일 편한 걸로 아이와 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다. 너와 아이에게. 우리가 그런 주장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처음에 막 시어머니들이 막 베트남어로 왜 애 가르치냐면서 그랬을 때 아니 모국어가 제일 편한 사람에게 서툰 한국어로 하라는 게 과연 아이하고 교감이 되겠느냐. 그럼 나머지 식구들이 한국어 하면 되지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마음이 탁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는 경험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몸은 많이 힘들었죠. 몸은 많이 힘들었는데 출산의 고통은 고통이고. 네. 그런데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네. 좀 마음이 좀 약간 그쵸. 사르르 풀리더라고요. 네. 안 그랬으면 되게 억울한 마음 같은 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일부러 막 한국어를 하려고 했었을 텐데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그냥 이렇게 딱 받아들여 주는구나 이런 게 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좋았었고 그다음에 또 캐나다에서 또 좋았던 부분은 제가 아이가 있었으니까 네. 주로 아이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볼게요. 네.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었을 때 네. 좋았던 거는 거기가 워낙 저는 그때 밴쿠버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밴쿠버는 워낙 아시아 인구가 많습니다. 네. 도시의 반 정도는 아시아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좋은 곳이 밴쿠버인가요? 네. 예. 그리고 워낙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지? 다양한 인종이 섞인 아이들이 많아요. 예. 다 백인 아이들이라기보다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얘가 탁 튀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그냥 그중 다양한 많은 애들 중에 그냥 하나인 거죠, 걔가. 예. 그리고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다양한 그 배경이 많이 있으셔가지고 다 캐나다 분이시지만 네. 다양한 인종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배경들이 많아서 뭐 점심을 싸울 때 네. 그때 저희는 이제 점심을 싸갔어야 됐거든요. 네. 점심을 싸울 때 정말 다양한 음식을 다 싸우세요. 뭐 밥도 싸우시기도 하고 뭐 스파게티 가져오시는 분, 샌드위치 가져오시는 분, 뭐 카레를 가져오시는 분, 뭐 이렇게 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집 앞에서 내가 한국말을 하든 누군가 중국어를 하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네덜란드를 가니까 약간 한국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네. 한국도 이런 거잖아요. 한국인이 선주민이고 다른 분들이 이제 이주민들이 이주를 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주민으로서 여기는 우리나라야.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야. 우리나라 언어가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있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우리가 선주민이고 우리 문화, 우리 언어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한국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주민들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우리 거를 배워야지. 그러니까 동아주의적 관점이 있군요. 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네덜란드는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해외에 식민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해서 없지만 여전히 옛날 식민지에서 계속 이주해 오시는 그분들이 있으세요. 아직도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네덜란드가 이주민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뭐 조부모님 아니면 중조부 이때에 이민자였던 아니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문화관 결혼을 하신 분들, 네. 그 옛날에 네. 해서 이제 오신 분들도 네.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덜란드도 그 이주 배경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주 배경이신 분들이 꽤 높아요. 비율이 한 2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정말 많네요. 네, 꽤 돼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막 이주해 오신 분들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네, 세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네. 그런- 제국주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자기 조부모님 네. 이주해 오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한 25%에서 30% 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분들은 이 자기 문화에 대한 그런 게 좀 많이 있으세요. 한국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4살 때 네덜란드로 저희가 갔거든요. 네네. 갔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가 네덜란드어를 열심히 배웠지만 여전히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2급 정도, 네. 2급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저희 남편은 네. 좀 잘해요. 네. 저희 남편은 원래 자기 어머니가 네덜란드 분이시라 캐나다에서 예. 태어났지만 네덜란드 분이시라 네. 그래도 좀 그 소리 들었던 게 있어서 적이 있으니까. 네, 좀 더 빨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한 5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딸은 네덜란드어는 이제 그 네이티브 수준이 됐나요? 그렇죠. 4살 때부터 이제 있으니까. 다녔으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갔었을 때 저 되게 놀랬던 것은 네. 그 두 가지로 하나는 놀랬는데 네. 하나는 그 저희가 네덜란드 가자마자 그 다음 날 학교를 찾아갔어요. 얘를 학교를 보내야 돼서. 근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네. 학교를 아무데나 갔습니다.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말 무작정이었네요. 네, 그냥 무작정 갔죠. 네. 가서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내일부터 학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정말요? 네, 내일부터 학교를 보내라. 그리고 그 이제 서류 같은 거는 그냥 복잡하지 천천히 않아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하면 되니까 일단 애부터 보내라고 아. 하고 이제 서류 작업을 해서 그냥 쉽게 보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런 처리들 시스템적으로. 네, 그죠?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는 빨리빨리 해주고 좀 약간 유연하게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복지가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처음에 놀랐고요. 네. 근데 두 번째로 놀랐던 것은 그 교장 선생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그럼 아이 점심은 뭐를 보낼까요? 뭐 밥이라든지 그 라이스 같은 거 밥이나 뭐 스파게티 이런 거 보내도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냥 남들하고 튀지 않게 그냥 샌드위치 싸서 보내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네. 한국하고 비슷하다는지. 네. 그래서 그냥 샌드위치를 쭉 싸서 보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딸이 좀 나이가 들어서 네. 한 한국으로 치면 한 4학년, 5학년 그때쯤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왜 꼭 샌드위치만 싸가야 되느냐. 나는 한번 김밥을 싸가고 싶다. 그래서 김밥을 싸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김밥을 싸줬거든요. 그래서 걔가 일부러 저희 딸이 일종의 자기 개인적인 시위 이런 거죠. 개인적인 투쟁. 그래서 김밥을 싸서 갔는데 갔더니 이제 애들이 다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어떤 애들은 이거 되게 냄새 난다. 몰랐는데 김이 또 이렇게 확 열면은 냄새가 확 조금 비린내가 나긴 하더라고요. 해양 음식이라 이게 네네. 그렇겠죠. 비린내가 났을까? 김 네, 비린내가? 살짝 나요. 김 비린내가 조금 나요. 뭐 맨날 네, 먹으니까. 어떤 애들은 코를 이렇게 딱 쥐면서 뭐야 냄새 나잖아 이런 애도 있었고 어떤 애들은 와가지고 되게 흥미를 보이면서 하나만 달라는 애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는 이러시더래요. 이런 거 싸웠구나. 다음부터는 싸우지 말자. 너무 한국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근데 한국은 오히려 또 그런 면에서 또 간대할 수도 있는데 그래요? 시도조차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급식이 문화가 이제 정착이 돼서 사실 도시락 싸가는 애들이 거의 없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거는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학교에서는 네. 네덜란드 말하고 영어만 할 수 있고 그거 이외의 말은 할 수가 없대요.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네. 그래서 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뭐 자기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네, 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아니 그러면 너네 반에 그 약간 다른 나라에서 네, 특히 이제 좀 아시아 쪽, 저 중동 쪽에서 중동 쪽에서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은 자기네끼리는 아라비아어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공식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덜란드어, 영어 아니고서는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라비아어를 하고 싶은 애들은 저기 운동장 구석에, 저기 건물 구석에 선생님들이 안 보는데 구석에 숨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게 너무 차별이 아닐까? 그랬더니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애들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는 애들끼리 선생님이 못 알아듣는 얘기로 얘기하면 무슨 혹시 나쁜 일을 꾸미거나 무슨 나쁜 일이 있었을 때 선생님이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네덜란드어나 영어로 얘기하는 거를 권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라비아어라든지 아니면 뭐 저희 아이가 다녔을 때는 한국인은 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한국어를 쓸 일은 없죠. 그래서 그 애들은 좀 혼난대요. 걸리면 선생님한테 좀 혼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이유가 있으실 텐데 선생님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애들에게 그런 식의 학교 규칙이 있음으로써 내 문화는 나의 언어는 숨겨야 되는 언어구나라고 애들은 이해했을 것 같아요. 네, 인식하게 될까 봐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떤 그 발표를 듣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네덜란드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학교에서 어떤 언어 정책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연하게 듣게 됐는데 굉장히 사실은 많은 퍼센테이지가 한 30에서 40%의 학교들이 영어, 더치 이외의 언어는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건 독일도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아이들끼리 작당 모의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 학교 규율이 통제적이거나 감시적인 게 약간 그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면 한국은 또 선부동에 가면 있는 학교들은 90%가 고려인 아이들이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한국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러시아어로 훨씬 더 일상 용어가 되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교육에 좀 어렵다. 만약 아이들이 한국어가 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어쨌든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 언어로 계속 교육을 받아서 적응해야 하는, 성장해야 하는 면에서 어떤 통일된 이제 보편적 교육을 정해진 언어로 이렇게 해야 이제 언어가 빨리빨리 느니까 좋은 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통제와 감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나는 건 선생님의 제 개인적인 연애일지 모르나 저도 네덜란드 가끔 인종차별 얘기 들으면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약간 좀 네덜란드가 애매한 게요. 다른 측면은 다른 것들은 굉장히 좀 개방이 많이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들은 굉장히 좀 개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성매매 문제라든지.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그 성적 성소수자나 성적 지향에 관한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죠. 많이 열려 있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그 같은 그 동성 결혼도 다 이제 합법적으로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를 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대부분 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앞서가는데. 그렇죠. 앞서가는데 또 가끔 가다 보면 또 그런 부분 인종 문제에서 있어서는 네. 아직도라기보다는 좀 한국하고 좀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약간 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옛날 자기들 그 네. 식민지였던 데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새로 유입되는 네. 그 동아시아 사람들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나아지기는 했는데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네덜란드를 갔었는데 그때 우리 딸이 그때는 어렸으니까 네. 이렇게 안고 가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뭘까? 네, 그래 저 아이는 뭘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네. 자주 보는 네. 류의 외국 이방인이 아니니까 네. 많이 쳐다보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네. 어떤 신분적 오해 막 이런 건 없으셨어요? 뭐 많지요. 내니로 뭐 본다던가. 뭐. 내니로 본다기보다는 약간 저기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대학에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네덜란드 남자분과 결혼해온 우리가 흔히 저기 아시아 여성들 보면 결혼 이민자 여성이라고 단정 짓는 많은 어르신들과 같은 태도네요. 네,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아이고야. 네, 그래서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근데 지금 그래서 그 또 네덜란드도 좀 젊은 사람들과 네.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런 동양인들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 한 15년, 20년 사이에 늘어난 이런 동양 외국인들이 동양 외국인들을 좀 감당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많이 쳐다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젊은 분들은 좀 달라요. 근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은 뭐 K-팝이나 이런 한국 K-드라마, 뭐 K-무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좀 호의적이에요. 근데 좀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저 여자는 뭐지? 네. 네덜란드 남자랑 결혼한 것 같은데 애가 이제 이른바 혼혈이 나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 저 여자는 네덜란드어도 잘 못하지? 뭐 이런 느낌?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시선이 느껴지고. 그럼요. 그렇구나. 네네. 그런 시선도 있고. 근데 대부분 제 느낌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는 호로닝언이라는 곳인데 거기 분들은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무뚝뚝하긴 한데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한국적으로는 츤데레죠. 네네. 네, 무뚝뚝하지만 은근 챙겨주고. 네, 그러면서 또 기분 나쁜 말도 좀 해요.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좀 그냥 내가 이거 뭐라고 해? 말을 툭툭 내뱉어요. 네, 그리고 좀 배려 없이.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직설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설적이고 좀 정직하다. 근데 직설적이라서 잘못하면 선 넘고 좀 무례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분들이 그런 게 좀 더 강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시골 가면 만나는 할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훅 들어오는 네, 훅 들어와요. 그래서 훅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보면은 되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합니다. 네. 하는데 또 잘 챙겨줘요. 예. 그래서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한국적이네요. 네, 그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희 옆집 분이 굉장히 저희랑 잘 지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어디 휴가 가거나 해서 집 비면 그것도 집도 이제 잘 이렇게 봐주시고 뭐 있으면은 너네 집에 물 새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잘 알려주시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딸이 한때 이제 안경을 썼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시아 nerd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아시아 간호사라는 얘기. nerd. nerd. 그 있잖아 공부벌레. 공부벌레. 아시아 공부벌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죠. 네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같이 해요. 어. 그래서 한국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네덜란드 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본인들은 네. 오히려 캐나다랑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근데 뭐 있겠죠. 그런 면도 있고요. 뭐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이 어딨어라고 주장했던 거랑 비슷하겠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거칠게 대하면서 친절해 막 네 맞아요. 비슷해요. 그렇게 하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감수성이 이제 젊은 세대로 올수록 젊은 세대들이 그 앞선 세대를 꼰대를 하면서 싫어하는 것과 아마 같이 맞물려서 이 인종주의 문제가 이제 왜 심각하게 이 어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뭐 그냥 뭐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표현하면 안 되는 말인데 속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꼭 표현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욕을 드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비슷해요. 안 해도 되는데. 네, 안 해도 되는데.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다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케이팝에 대해 큰 관심이 있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캐대언이 너무나 이렇게 인기를 끌고 가서 혹시 그 10대의 딸에게 이게 어떤 여파로 아시아인에 대한 뭔가 호감도가 올라갔는지 학교 안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 딸은 네. 이미 한국으로 치면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 캐대현이 먹힐 나이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그렇군요. 네네, 이미 나이대가. 그래서 캐대현이 먹힐 나이가 아니라서. BTS는 먹히나요? BTS는 이제 좀 갔어요? 갔죠. 나이대가 네, 이미 네. 갔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그거 말고도 한국 그 뭐 드라마, 네.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요즘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화장품, K-뷰티 해가지고 화장품 이런 거는 네덜란드 어디에 가나 많이 팔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많이 팔고 영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슈퍼마켓에서 한국 라면도 많이 팔아요. 고추장도 팔고.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은 한국이 정말 많이 여기저기 스며들었구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고요. 네. 오히려 캐대헌은 그 초등학생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나이죠. 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제 캐나다에 있는 이제 캐나다 조카가 초등학생인데, 네네. 걔와 그 친구들은 다 캐대헌 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팬이에요. 이번에 왔다 가시면 뭔가 요구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 엄청난 팬이라서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네. 그 시댁에 갔었을 때 저희 조카가 우리 안타하고 같이 꼭 캐대언 힙합 데몬 헌터스 같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같이 보고 그다음에 노래 다 같이 따라 불렀잖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한국에 대한 그리고 요즘은 또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한국에 가는 거 그게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한국 가는 거 한번 자기 버킷리스트다 이런 친구들도 많아요. 참 많이 달라졌어요. 네네. 그리고 한국어 학과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아니더라도 그 한국어 교실 이런 것도 좀 많이 강좌가 많이 설치가 돼서 좋아요. 예전보다 진짜 한 3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그래서 도움이 되기는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직도 잘 모르시고요. 아직도 한국이 그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힘들게 사신 줄 아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좀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디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좀 문화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력을 키워도 맞아요.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면 이제 이런 시대가 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처음에 K-팝 너무 그랬을 때는 좀 싫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문화적 파워를 또 보여주는 의미에서 또 이민자들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이민자로 살면서 자기 엄마와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비치는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막 너무 빵 터지게 웃을 때가 많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단편적이기는 한데 한데요. 최근에 저희 이제 대학교 앞에 커피숍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시그니처로 네. 고추장 라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거를 왜?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괴식을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킨 건 아니고 네. 제 친구가 네. 제 동료가 한번 시켜서 먹어봤는데 맛은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 고추장 라떼를 만들 때 정말 고추장을 한 숟가락 퍼갖고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 카페 주인분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개발한 레시피예요. 아, 네. 뭐 우리가 이상하게 커피 먹는 거랑 뭐 마찬가지겠죠. 네. 네, 뭐 이탈리아 사람들부터 왜 쟤네들 커피를 에스프레소로 안 먹고 저렇게 이상하게 먹냐 뭐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다고 치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그 선생님이 뭐 이주, 인종 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계속 연구하면서 가져오셨는데 앞으로 뭐 그래도 본인의 어떤 미래 연구 방향? 네. 예. 저는 최근에 지금 책을 그 전에 썼던 박사 논문을 네네. 지금 이제 단행본으로 예.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의 인종 위계와 이민자에 예. 대한 것 이제 책으로 나올 텐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 이제 플랫폼 뭐 배달이라든지 네, 뭐 네. 배달 아니고도 네. 가사 노동도 그렇고 네. 요즘은 다 플랫폼이 대체하고 네, 있잖아요. 네. 지금 AI 연구가 된 대세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랫폼 노동에 네.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봐서 지금 이제 네덜란드에 있었을 때는 유럽이나 캐나다에서는 그런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민자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아니면 네. 난민분들 많으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었어요.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민자분들이 많이 계시느냐 그랬더니 다들 잘 모르겠다,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벌써 1년 새에 한국도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네. 걸 느꼈어요. 네. 편의점에 점점 중국 교포들이 운영하는 편의점도 많이 늘어나고 음. 그러면서 또 배달 라이더들 중에 또 이민자들이 나타나면서 또 그걸 적대시하는 또 혐오 세력들의 등장도 있고 그러네요. 네. 시간이 더 이상 없어서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한국에 언제쯤 나오실 예정이세요? 9월에 한 번 더 올 계획은 네. 있는데요. 그때 또 한번 우리 다 못다한 얘기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참 재밌겠네요. 그때쯤은 책이 나오나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땐 책을 소개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에서 사시느라고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네. 네, 또 연구자의 또 역할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고 계셔서 저도 너무 좀 뭐랄까 위로가 된다 그럴까 힘이 된다고 할까 막 이러네요. 함께 네. 공부했던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도 또 초대해 주시면 기쁘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선옥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들으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너와 함께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너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 웃고 있는 걸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뒤척이다가 지새운 밤이